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0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째 이야기는 103번째에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내면의 깨달음에서 이 세 가지 특징, 이것만 좀 제외하고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깨달음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리고 타인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네. 자,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타인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탕이 돼서 3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3은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각자의 삶에 이 깨달음이 이어지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깨달음이 성찰을 통한 자각의 의미 그랬어요. 이때 성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경험에 대한 반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의 경험에 대한 반추가 직접적 경험이 있고 우리는 간접적 경험이 있죠. 그래서 직간접 경험에 대한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이것을 우리는 성찰을 통한 반추를 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원효 스님에 있어서의, 그 서역을 가다가 동굴에서 우리가 이제 해골물을 마셨죠. 뭐 갈증이 나서. 거기에서 나타난, 그 다음날 나타난 원효 스님의 행위. 내가 달콤한 물을 마셨는데, 달콤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 속의 물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하나의 한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스스로를 반추하는 자각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일심사상이라는 게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이건 기독교에 있어서의 감리교 계통이죠. 이 사람도 기도를 하다가 회심을 이렇게 하고 나타난 현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외면의 깨달음 1, 2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외면의 깨달음 1은, 자, 행동과 현실이 변화가 됩니다. 누구의 행동이에요? 나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현실에 있어서의 변화가 되는데, 이 현실에 있어서의 변화가 뭐로 나타날까요? 관계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행동이 현실에서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일상적이다. 이 일상적인 형태에 있어서 우리는 수시로 지금과 같은 자각의 의미를 얻는 것, 이것을 깨달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자, 외면의 깨달음 일에 대한 정의는 자신의 내면적 통찰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외부 행동이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러니까 누가 내면적 통찰을 한 자신이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통해 얻은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계적인 사례로 주어지는 인식.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자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외부 충격보다는 자각이 행동의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경험이었지. 위에는 내면의 깨달음은 경험에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난 자각의 개념이라면, 여기에서는 외부 충격보다는 스스로 각성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관계적인 사례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사례.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음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일상을 보냈었는데,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타인의 고통을 직접 보고, 타인의 고통을 직접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게 됐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가 무관심했는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알게 됐습니다. 보기 전에는 알았을까요? 아니요. 무관심했다. 그런데 보고 나서 보니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하나의 사례 또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 외면의 깨달음에 대한 특징 세 가지는, 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직접 보고 그러니까 관찰이 가능하죠. 외부적인 것을 관찰이 가능하고 그것을 표현으로 나타냈다. 그 다음, 이러한 것이 사회적 관계나 환경을 통해 촉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죠? 관계학이에요, 관계학.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관계 속에 또 뭐가 있어요? 환경이 드러나는 거죠? 이 환경이라는 거는 개인의 환경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사회적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환경의 상태를 무시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선 이 환경을 극복을 해야죠. 여기에서 적응을 하면 안 되죠. 예. 이러한 1과 2의 상황은 3을 끌어내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 내면의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라고 해서 나의 뭐가 변해요? 행동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현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 이건 뭐를 통해서요?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이 방식이 바뀌게 되고, 관계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각의 실천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외면의 깨달음 일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외면의 깨달음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도노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건 줄탁동시의 관점입니다. 줄탁동시가 뭐냐면은 우리는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 안에 이게 어미닭이 이 계란을 품어요. 품으니까 이 안에 이게 유정란인 계란을 품으니까 이 안에 병아리가 나오겠죠. 병아리가 이 달걀 껍질을 깨는 노력과 어미닭이 이것을 위해서 쪼아지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동시에 이것을 쪼아서 깨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줄탁동시예요. 이게 줄탁동시의 관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줄탁동시의 관점이라는 거는 내가 깨달아야지라고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깨달음 자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요? 어미닭과 같은 그러한 자극이 주어져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작증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의 몸으로
뭐 증득하는 거. 체험으로서 이제 증득되는 작업이 우리는 자신작증이래요.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본원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외면의 깨달음 2는 자각 이외의 체득으로 관찰이나 표현이 아닌 자작 작증의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긴 자각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뭐였어요? 내면과 그 다음에 외면의 일이었죠. 이러한 깨달음이 자각을 가져오는데 이거 이외의 체득으로 그 관찰이나 표현이 아닌 자신 작증의 현상을 일으켰을 때 본원적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뭐예요? 이때는 각각에 있어서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때는 뭐예요? 아, 나를 아는 거. 나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참을 아는 거. 진리가 무엇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줄탁 동시의 관점이자 자신 작증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은 내면과 외면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면과 외면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게 우리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발음이 지켜지죠. 발음이 지켜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내면의 깨달음이 외면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면의 깨달음 이게 뭐죠? 성찰이에요. 성찰, 자각. 자각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그 다음 외면의 경험이 그러니까 줄탁동치나 자신 작증의 이러한 경험이 내면의 통찰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경험이라는 거는 자신 작증의 상황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깊은 성찰과 통찰로 뭐가 지혜의 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윤동주 시인은 신민지 현실이라는 외면의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내면의 시적 감성과 저항 의식을 키워냈고 그것이 다시 외면의 실이 표현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예예요. 형식적 예. 따라서 이 예를 보면 이래요. 현실 인식이 돼서 이것을 통한 성찰과 통찰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표현했다. 이게 뭐예요? 시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변화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나 깨달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도노라는 게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이게 이런 거였구나 했을 때 이것도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을 이때 보면 이해했다 아니면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확 트였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런 순간도 바로 작은 깨달음입니다 라고 했죠. 이때의 작은 깨달음이란 큰 상태의 도노가 아닌 진리를 찾아가는 발음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 발음의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도노를 지향하는 지향선상의 일부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확철대오라는 걸 한번 봅시다. 우리는 대오, 그러니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크게 깨달았다는 건, 도노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철대오는 불교와 선사상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개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풀이하면 넓고 철저하게 크게 깨닫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나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의 작은 깨달음 그랬죠? 단순한 깨달음, 작은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집착과
분별을 완전히 벗어나 본래의 자성을 꿰뚫어 보는 궁극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이게 해탈이 됐다는 거예요. 해탈. 어디에서요? 사고에서 고집열대에서 해탈이 되어 도노가 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가 돼서 이게 지속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탈이 지속이 되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게 확철대오라는 거는 도노를 깨달음을 얻었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도노라 하고 이 도노가 됐다는 것은 참 이치를 알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철대오의 핵심 개념. 넓을 확, 좁은 시야나 고정된 관념을 벗어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갖는 것,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확철대오라고 했을 때는 뻥 하면서 이 빅뱅 되듯이 아 하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껍질을 벗기듯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 우리가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했을 때는 양팔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그 하나하나 벗길 때의 그 순간 작은 깨달음이 아니라 양팔을 확 벌려본, 잘라서 확 벌려본 그 안에 표현을 갖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큰 깨달음은 단순한 인식이 아닌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근원적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도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노는 마음의 모든 혼란과 번뇌를 넘어선 상태로 자기와 세계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확철대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확철대오의 특징은, 자,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가 견성의 완성이고, 두 번째는 무심의 경지고, 세 번째는 자유와 평화의 삶이고, 네 번째는 자치 없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견성의 완성이라는 거는, 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본래 성품, 나를 보고 그것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은 상태, 무아의 경지, 해탈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죠. 무심의 경지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다는 거는 이게 뭐죠? 중도, 중용. 얘를 항상 잡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입니다. 무위입니다. 열반의 경제의 거기에서 나타나는 태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자유와 평화의 삶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유와 평화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이죠. 생활이니까 요거는 우리에 있어서의 공동체에서 확철되고 한 게 어떻게 해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리이타에서 평정심의 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자치 없는 삶이에요. 이 자치 없는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른 길, 발음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죠. 무위. 유위가 아니라. 그래서 무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무위라고 하고 이것을 자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요? 순리로서 표현할 수 있으며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도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현상일 뿐, 즉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자각이 있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 뭐예요? 중용을 또는 중도를 통해서 자신을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죠? 지켜나가는 거. 자신을 지켜나가는 태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확철대오를 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견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견성은 자기를 바로 봤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바로 봤은 최초의 순간은 12지 중 첫 깨달음의 단계예요. 우리는 깨달음에 있어서 10가지 10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초의 단계가 뭐라고 하면 환희지라고 그랬어요. 견성을 했습니다. 환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초견성은 참 나를 잠깐 인식한 상태고 이게 해탈이 됐다가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열반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희만 잠깐 맛을 봤다. 그래서 아직 감정이나 경계에 끌림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돈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뭐예요? 점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건 독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각자 같은 아라한의 입장 이렇게 되는 거죠. 확철되어 참나에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경계에 이끌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초견성과 확철되어는 이거는 완전한 도노가 된 상태고 이건 도노가 됐다 맛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확철되어가 된 사람은 석가모니 4대 성인인데 이것을 우리는 보살, 보리살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초견성 잠깐 봤다 깨달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오지를 못하면은 보살도를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라 그랬을 때 약간의 억지는 좀 있는데 좀 부분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왜? 아라는 자기 해탈의 완성자고 보살은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라는 상구보리에 집중을 하고 여기는 상구보리 후 하화 중생까지 이루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비유로 풀어보면 확철대오는 마치 거울에 먼지를 닦아낸 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닥이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우리는 이루었을 때 이때 확철대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과 자기성찰,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죠. 깨달은 깨달은 그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할 때 그때 깨달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그래갖고 뭐 모든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자, 일지사상과 불교의 핵심 연결점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줄딱동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딱동시, 일지사상은 깨달음을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직관과 실천, 체득초의 통합적 인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줄딱동시, 그러니까 자신작증의 그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줄탁동시 개념은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어미가 밖에서 쪼는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짐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성이 된다는 거는 뭐죠? 천인이 합일이 된다는 거죠. 그 경지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자각과 외부의 인도가 함께 작용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작증, 자신의 체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것의 현상, 이것을 자신작증 현상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선에 대한 성찰이에요. 둘 다 하나의 원리 또는 본질을 중심으로
우주와 인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직관적 깨달음과 내면의 통일을 중시합니다.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죠? 일지사상과 불교의 핵심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지사상과 불교의 핵심은 하나의 원리 또는 본질을 중심으로 우주와 인간을 설명하며 직관적 깨달음과 내면의 통일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은 우주적 원리를 철학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일반화 작업을 했다 이 얘기예요. 일반화형 경향이 강하고 선사상은 언어와 이성을 초월한 실천적 깨달음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종교적 성향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 일반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화. 그 다음 세 번째는 해탈의 재정의. 불교에서 해탈은 종종 초월적이고 신비한 개념으로 여겨지지만 일지사상은 그와 더불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과 더불어 이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른 마음 상태에서에 대한 성찰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일지사상은 무슨 철학이라고 그래요? 예, 바름의 철학입니다. 예, 바름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바른 마음 상태에 대한 성찰로도 본다. 그래서 탐진치와 과한 자신만의 이익과 편함을 걷어내는 과정이 바로 해탈이며 이는 현실 도피가 아닌 실존적 정화라고 강조합니다. 실존적으로 정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염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염된 삶이라는 거는 자기의 발음을 유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부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104번째 얘기를 하고 다음 순서는 제가 살펴보다가 우연치 한 게 이 불교에서 일지 스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지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사상, 일지 사상과 일지 스님의 이러한 학문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이 매우 유사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